네, 지금부터는 3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3월 7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2월 중국 외환보유고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3월 8일은 이제 유로존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 OECD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애플이 봄 새로운 제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은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이제 임시 공휴일이죠. 네, 휴장. 예. 그리고 MSCI 신흥지수에서 러시아가 그날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2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3월 10일은 이제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유럽 그 ECB죠.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3월 11일 날은 중국의 2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이제 첫 번째가 그 애플이 신제품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스프링 이벤트라고 하는데 3월 8일 날 이제 공개가 되고 뭐 여기서 이제 아마 아이폰 저가 모델 있잖아요. SE3라고 하는데 요게 아마 공개가 될 것 같고 새로운 아이패드 신모델도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납품을 많이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 3월 9일은 이제 우리나라는 뭐 선거기 때문에 휴장한다는 거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MSCI에서 신흥지수에서 러시아가 이번에 퇴출이 확정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날 원래 3월 9일 날 제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9일 날 쉬는 날이니까 실제 제외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외국인이 편입을 한다면 3월 8일 종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날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 역시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게 3월 9일은 중국의 물가지수 3월 10일은 미국의 물가지수가 각각 발표돼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인플레가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특히 중국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3개월째 좀 둔화됐거든요. 이번에도 둔화됐을지 아니면 지금 원자재 가격 때문에 다시 위로 갔을지 한번 체크하시고 미국도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이번 주에 그 목요일이죠. 그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니까 이제 미국은 어쨌든 긴축 스탠스를 유지를 하는데 유럽도 원래 이제 양적 완화 중단하고 조금씩 정상화 쪽으로 얘기가 저번에 나왔는데 지금 유럽은 지금 또 난리가 났잖아요. 러시아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정책 기조가 여전히 완화 쪽으로 계속 갈지. 왜냐하면 너무 이제 완화로 가면 유럽 경기를 이제 살리긴 살려야 되니까. 문제는 유로화가 또 약해질 수 있어서 원달러 환율엔 좀 부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유럽은 미국을 따라갈지 아니면 자기네들 지금 경기 상황을 챙길지 이걸 좀 계속 면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MSCI에서 퇴출이 되면서 이제 국내 증시로도 글로벌 자금이 좀 추가 유입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제 또 수혜 업종이 어느 쪽이냐 이런 게 궁금한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여기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그 염동찬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를 제가 이제 이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좀 긍정적인 이슈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없어지는 만큼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파괴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 러시아 비중이 원래 3%예요. 3%고 우리나라가 12.2%거든요. 그 MSCI 신흥국 지수 말씀이죠? 차지하는 비중이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러시아 지수가 폭락을 해가지고 비중이 1.49%로 일단 줄어버렸어요. 네. 그게 하나 있고 근데 만약에 어쨌든 이제 러시아가 여기서 0으로 가게 되면 한국의 비중은 여기서 0.19%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2.43%인데 전체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신흥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이 두 가지거든요. 액티브 자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펀드 매니저들이 그냥 기업을 알아서 선택해서 하는 그러니까 능동적인 펀드죠. 그게 1,733조고 패시브 펀드는 그냥 지수 비중에 맞게 그대로 이제 복사하는 거예요. 그게 443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2,200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금액인데 그래서 한국에 이론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은 액티브 자금이 3.2조, 패시브 자금이 한 0.8조,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3.2조 액티브 자금은 이건 펀드 매니저들 재량이라서 이게 다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우리가 좀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그 패시브 자금은 일단 어쨌든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8천억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액티브 성격의 자금이 3조 2조 원 중에 이게 다는 안 들어오겠지만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나왔던 자료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러시아가 지금 그 산업 구조를 보면요. 러시아 MSCI 지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에너지 업종이래요. 우리나라 때는 정유 업종 있죠. 네. 거기가 50%, 2위가 소재, 뭐 네. 화학, 철강 같은 여기가 23%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없어져 버리면 액티브 자금은 이제 비슷한 업종을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유주에 한 5천억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분석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패시브는 그대로 그냥 1등부터 10등 이렇게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래대금 대비해서 좀 이렇게 유입 금액이 큰 기업들을 주목해보자. 그런 내용인데 이건 신한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뭐 5개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그다음에 KTNG, 그다음에 현대차 EUB라고 이제 우선주도 종류가 여러 개거든요. 네. 그거랑 코웨이 이런 기업들이 이건 이제 증권사에서 한번 계산을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건 지금 러시아 주식시장이 거래가 중단됐고 이거를 비중을 0으로 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팔아야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팔고 이 돈으로 한국을 사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어쨌든 3월 8일로 예정은 돼 있는데 실제 들어올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월 8일 일단 종가를 한번 보고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개인들 매수세 보면 아주 강해졌는데 문제는 이제 많이 낙폭 과대주 주로 대형주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집중해서 매수하는데 이런 매수 전략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제가 1월부터 지금 이제 뭐 지난주까지 한번 봤어요. 뭘 많이 샀나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서 삼성전자를 2.1조 정도 샀고요. 카카오를 1.3조 사고 네이버를 1.1조 이 세 개를 1조 샀고 그 외에 뭐 현대차, 삼성 SDI, 크래프톤, 기아, 카카오뱅크, NC, 하이브, 삼성전기 이런 걸 샀는데 뭐 그냥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기업들이잖아요. 예. 굉장히 우량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주가도 최근에 워낙 빠져 있으니까 저가 매수하는 거는 뭐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반기에 좋아질 기업이 있느냐.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뭐 러시아 리스크에다가 지금 뭐 공급망 이슈도 여전하고. 근데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은 러시아 전쟁 끝나고 그다음에 3분기부터는 공급망 완화된다고 하거든요. 반도체 공급. 그러면 하반기에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면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현대차를 사신 분이라면 저는 뭐 잘하셨다고 봐요. 근데 그냥 막연히 많이 빠져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리고 지금 좋아도 앞으로 꺾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업을 흔히 뭐 바이더 딥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단지 빠져서 사는 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많이 사신 기업들 보면 대부분 다 좋은 기업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반기가 좋아질지 지금 어차피 이제 3월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하반기에도 좀 계속 앞으로도 좋아질 기업인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하시고 하시면 좋겠고 또 요새 나스닥 뭐 3배짜리 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오르면 좋죠. 근데 빠질 때 10% 빠지면 30% 손해를 보잖아요. 예. 그래서 레버리지나 이런 쪽도 좀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클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뭐 삼성전자 많이 빠져서 사는 걸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잘 모르거나 단지 그냥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는 좀 이렇게 저가 매수하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제 업종별로 몇 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반도체 보면은 최근에 그 전쟁 때문에 뭐 네온, 또 크립톤, 제논 같은 이런 희귀가스, 또 필수 소재 가격이 한 2배 정도 올랐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그렇다면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나 주가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뭐 큰 영향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물론 네온가스 같은 경우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네온가스가 반도체 이제 노광 공정이라고 이제 빛을 쏴가지고 이제 웨이퍼에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필요한 장비에 들어가는 그 가스로 알고 있는데 레이저 장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필수품은 맞는데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옛날부터 그 일본에 한번 대인 적이 있잖아요. 예. 몇 년 전에 뭐 수출 규제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재고량을 많이 확보를 해놓은대요. 미리 옛날부터 이제 그런 대비가 철저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공급망 이슈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네온가스 재고량도 좀 충분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온가스를 주로 어디서 수입하냐면 2등이 우크라이나지만 66%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66%를 중국에서 수입한대요. 그래서 크게 지금 문제될 건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포스코가 국산화를 했대요. 예. 그래서 포스코에서도 조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네온가스 문제에 의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언론상에는 그렇게 나와는 있지만 지금 실제로는 아직은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서 반도체 수출 안 되면 어떡하냐. 이것도 이제 좀 걱정들 하시잖아요. 네. 중국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러시아의 반도체 이 수출하는 규모가 한국의 대러시아 반도체 수출 규모가요 7,400만 달러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체의 0.06%.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그래서 직접적 영향은 없다. 근데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간접적으로 이게 경기 둔화 우려가 생겨버리잖아요. 전쟁이 생기면. 이런 경기 둔화 우려가 생기면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도 약간 심리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간접적인 악영향은 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직접 타격을 받거나 그런 거는 없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너무 장기화되면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큰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도 약세이다가 뭐 전기차 투자 확대 뭐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올랐긴 했는데 뭐 많이 회복한 건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본격 상승 언제 정도 되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2차 전지 소재, 그 다음에 제조사 이쪽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2차 전지 장비 쪽은 좀 지금 상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소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중국 경쟁사보다 좀 비싼 데다가 이번에 1월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나왔는데 판매량은 괜찮아요. 뭐 33% 증가해서 96만 대 정도가 됐는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한테 좀 불리한 게 뭐냐면요. 중국이 119% 성장을 했고요. 미국이 47% 성장했는데, 우리 한국의 그 배터리 회사들이 가장 주력인 게 유럽이잖아요. 유럽이 25% 성장으로 성장률이 이제 좀 약간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 대개 1월 판매량에 여기서 한 15배에서 20배를 하면 연간 판매량이 계산이 된대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유럽은 여기에 20배를 적용을 해도 작년 연간 판매량이 못 미친대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확 꺾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한테는 좀 불리한 데이터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잘 팔려야 돼요. 일단 지금 숫자가. 그래서 이게 1월 데이터니까 2월, 3월, 4월에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나 셀이 좀 가려면 유럽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이걸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중국이 지금 현재 전체 판매량에서 71%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압도적인데 BYD가 이번에 1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BYD는 우리나라랑 좀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납품을 안 하니까. 그래서 중국만의 성장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랑 좀 셀 쪽은 조금 약간 당분간 주가가 좀 부진할 수 있다. 다만 하반기에는 미국이 좀 시장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또 새로운 또 전기차 모델들이 나오니까 미국 시장을 한번 좀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셀과 소재는 하반기에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장비가 괜찮다고 보는 게, 장비는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 이제 북미 쪽에 공장을 건설을 해요. 이제 공장 지을 때 장비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판매량과 상관없이 투자하면 바로 이제 실적들이 잡힐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 유럽 판매 데이터에 큰 영향 안 받는 2차 전지 장비가 좀 더 유리하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하반기 되면 소재와 셀로 좀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흐름을 좀 일단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수혜 업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역시 방산주일까요? 어떤 업종이 조금 전쟁으로 말하자면 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입니까? 많이 있어요. 사실 보면 이제 방산주, 방금 말씀하셨어요. 또 사이버 보안주, 뭐 해킹, 뭐 이런 것도 있고, 조선주도 이제 LNG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 친환경 관련주인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전쟁 수혜주로 가장 부상하는 거는 방산주가 네. 가장 눈에 띄는 것 같고요. 특히 독일이 이번에 그 숄츠 총리가 국회에서 연설을 한 것 같은데 원래 독일은 옛날에 히틀러 정권 때 이제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군비를 지출을 늘리지 않거든요.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전체 GDP의 2%로 올리기로 했나 봐요. 원래 1.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조금이라도 늘리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했는데 독일이 늘렸다는 거는 이제 군비 경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결국에 이제 러시아가 솔직히 저도 전쟁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했는데 하는 걸 보면 이제 세계 각국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진짜. 네.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약간 이런 지금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보수적인 독일마저도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 그리고 이번에 핀란드하고 스웨덴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나토 가입에 좀 약간 국민들이 그렇게 좀 찬성을 안 했나 봐요, 그동안은. 근데 핀란드가 설문조사했는데 53%가 넘었대요, 이번에. 찬성하는 비율이. 나토 찬성. 예. 예. 가입 그러니까 왜냐면 찬성. 이제 러시아의 위협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나토 가입하는 쪽으로 사람들 분위기가 유럽의 중립국이잖아요. 이쪽도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나토 가입 쪽. 이러면은 이제 군사력 증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방산주에는 긍정적이다.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중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무기 구입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유럽까지 이렇게 경쟁이 되면 방산주들의 구조적인 성장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산하고는 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전쟁 개념에서 요새 부각되는 게 사이버 보안주. 네. 그래서 뭐 그 러시아 쪽에 대해서 세계 최대 뭐 해킹 그룹이 뭐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주에 대한 얘기들도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전쟁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보안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디지털 시대 살아가는데 전자지갑, 뭐 아니면 핀테크,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 다 하려면 내 어쨌든 보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특히 여기에 이제 전쟁 리스크까지 터져서 보안 테러 이슈가 나오니까 더 부각을 할 것 같고, 요거는 기업보다는 ETF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는 CIBR이라는 뭐 ETF가 하나 있고요. 한국에서는 최근에 나온 건데 타이거 글로벌 사이버 보안 INDXX 요런 이제 ETF가 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 이후까지 감안해 볼 때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그러니까 대선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건설주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건설주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네. 이제 정책 기대감, 건자제도. 그래서 일단 대선 이후에 물론 이제 기대감은 높아지겠지만 좀 미리 선반영된 측면도 있으니까 일단 건설주는 조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수 있는 게 하나가 원자력하고 친환경. 네. 각 이제 대선 후보마다 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여당 후보는 좀 친환경 쪽에 네. 좀 집중하고 있고 야당은 원전 쪽인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좀 진짜 이거는 방향이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선 이후에 당선되는 분의 공약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고, 근데 공통된 것도 있어요. 공통된 건 뭐냐면은 그 클라우드 쪽. 예. 클라우드 산업은 뭐 이거 육성하는데 누구도 이의 제기를 안 하더라고요. 5G, 뭐 클라우드, 네. 뭐 디지털 사업,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육성하는 게 뭐 공통된 의견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가 방역 완화. 예, 이것도 이제 공통된 이제 공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지만 방역 완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결국 리오프닝이죠. 예. 그래서 리오프닝 주들도 뭐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이제 어느 기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리오프닝 주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어쨌든 해외여행 관련주보다는 국내 쪽이 낫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리스크에다가 하반기에 해외여행 가더라도 멀리는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에 가셔야 된다면 뭐 그거는 한 5, 6월 정도에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쯤 가서는 뭐 면세점, 카지노 보시는 건 좋은데 3, 4월까지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쪽이 낫지 않나. 네. 그래서 백화점, 편의점, 국내 호텔 쪽. 예, 왜냐하면 리오프닝 주들이 지난주에 좀 빠졌어요. 예. 2월에 올랐다가. 그래서 가격 매력 생겼으니까 또
뭐 대선 후보들의 입장도 공통돼 있으니까 방역 완화가 한번 리오프닝도 다시 한번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입니다. 연불리의 보고서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번 이제 보고서 제목은 반도체가 나아갈 길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신한금융의 최도연, 고영민, 남궁현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20년도 말부터 반도체 공급 부족이 되게 심화됐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텍사스 한파도 있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좀 특징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는 무조건 24시간 찍는 건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주문형이고 예. 그 다음에 비메모리는 서로 기능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대체가 불가하죠. 대체가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쇼티지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채워넣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지금 어쨌든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반도체 보실 때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대요. 지금 왜냐하면 뭐 데이터 센터도 계속 중요하죠. 수요가 늘지만 메타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여기에 모든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공급은 왜 못 느냐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요인들도 있지만 난이도가 너무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 때 이번에 TSMC도 3나노 만드는 게 너무 애를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공정 기술은 점점 올라가는데 하나를 만들 때 옛날에 석 달 걸렸으면 6개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늘 수가 없는 구조로 네. 계속 간다. 이거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렇죠.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 속도는 느려. 이게 구조적이잖아요. 일회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용 중에 이제 이건 꼭 읽어보세요. 그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역사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각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의 특징도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면 제조는 정말 잘한대요. 네. 근데 문제가 소부장이 좀 약하대요. 이쪽 시스템이 아직은 좀 약해서 이쪽을 좀 키울 필요는 있다. 이런 좀 내용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국산화 좀 더 지금 잘하고 있지만 국산화 좀 속도를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마지막으로 기업 설명도 돼 있는데 SK하이닉스, 주성 엔지니어링, PSK, STI 요 4개 기업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으니까 각각의 기업들에 대한 설명도 보고서 보시고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이 같은 대형 변수들로 해서 정시도 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변동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처를 또 하기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벌리의 비밀 노트가 도움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김 이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